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양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제1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한식, 양식, 일식, 보고 및 중식 부분에 대한 조리 기능사 수험서를 기획에서부터 집필 부분 그리고 이제 교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었고, 또한 출판된 이후에 독자분들로부터 이제 이메일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해드린 그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직접 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슬라이드 활용 방안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 슬라이드마다 한 문제씩 60개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능한 한은 매 슬라이드 진입을 하시면 일단 중단을 하시고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강사의 설명을 듣고 틀린 문제는 별도로 메모를 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확실히 터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60문제 중에서 36문제 이상을 적중하셔야만 합격을 하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의 감염 경로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이게 감염병이라는 얘기죠. 1. 아메바성 이질이 환자 또는 보균자의 분변이나 대변이나 이런 거죠.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유행성 간염의 A형, 그러니까 우리가 A형 간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 또는 음식물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라는 말 역시 맞는 말입니다. 폴리오, 환자, 보균자의 콧물과 분변, 음식물, 여기서 콧물이라는 말이 추가됐네요. 예, 역시 맞는 말입니다. 세균성 이질, 환자, 보균자의 콧물, 재채기, 분비물, 음식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제 식수하고 식품, 음식물을 통해서 세균성 이질은 특히 식수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균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번 이질 같은 경우 세균성 이질은 바로 박테리아라고도 하죠. 박테리아라는 말과 세균은 같은 말이죠. 예, 이제 그쪽에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 A형 간염이라든지 폴리오라든지 이건 다 바이러스성 감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생 동물이 있죠. 아메바성 이질 이런 거는 이제 아메바 원생 동물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눌 수 있겠고, 이제 우리 현재 여기에 예시는 없지만 리케차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큐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케차가 병원균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4가지의 병원균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네요. 1번 식품 적개급을 하는 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여기서 식품 적개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유통 중인 식품 등의 허위 표시 또는 과대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을 하는 것, 예, 가능한 일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원은 실제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4번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고 불이행 시 위쪽 기관에 보고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은 행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공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다. 물론 이걸 지원은 할 수 있어요.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주도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하고 관련돼서 뭔가가 나오면 이 식품위생법의 주체가 누구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든지 또는 보고를 해야 되느냐든지 누가 결정을 하느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아시는 문제면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헷갈린다 그러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답으로 찍으시면 일단은 맞을 확률이 높다. 왜? 식품위생법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관리하는 주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니까요. 예, 그걸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식품 첨가물 중 보존제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네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웹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공전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공전에 나와 있지 않은 그것은 이제 식품 첨가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식품 첨가물이 이제 몇십 가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보존제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제가 뭐냐면 식품을 오랫동안 또는 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첨가물을 보존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존제는 방부 역할을 상당 부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부제하고 보존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부제는 물질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집중해요. 방부제는. 그런데 이제 보존제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선도를 유지한다든지 또는 영양가를 보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존제가 하는 일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선도를 유지한다든지 영양가를 보존한다든지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보존제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수분 감소를 방지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수분이 과도해지면 상할 확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 감소를 방지하면 안 되죠. 그 품질 유지를 위해서 수분을 유지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감소하는 걸 자기적으로 무조건 방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식향산, 벤조익 에이시드라고 하죠. 이 사용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봤네요. 안식향산은 요 바로 앞에 3번 문제가 보존제를 물어봤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보존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 안식향산 뿐만이 아니고 소르빈산 포타슘, 소르빈산 칼륨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빈산,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소듐, 프로피온산 나트륨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안식향산 소듐, 그러니까 안식향산 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데이드로초산 소듐, 데이드로초산 나트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파라옥산, 아옥신, 안식향산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보존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산미를 내기 위한 그 첨가물은 우리가 산미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요 영어로 에이시드 하면 이게 산이거든요. 산.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시큼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큼한 맛을 내면 우리가 식욕을 돋구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산화를 방지하는 걸 우리가 항산화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산패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들이 다 항산화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향을 내기 위한 것은 우리가 그냥 향신료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초기에 두통,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다가 심하면 실명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두통이나 구토나 설사 증상을 보이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실명을 유발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실명을 유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메탄올입니다.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비드19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 코비드19의 이 소독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소독제가 이 메탄올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70% 이상, 70 내지 75% 정도의 그 희석 비율을 가진 그 소독제인데요. 뭐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데 통상 보면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눈에 직접 그 접촉한다든지 하면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우라민 이것도 아주 독성이 강한 거예요. 옛날에 그 단무지라든지 이런데 그 염색을 하던 그런 저 이제 첨가물이고요. 현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무스카리는 이거는 이제 자연 독이에요. 이제 버섯, 특히 이제 광대버섯 쪽에서 가지고 있는 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고타민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 독인데요.
요거는 이제 맥각 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맥이 그 보리맥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독성을,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발생하는 독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양파 이런 식품에 그 처치를 했을 경우에 뿌리가 나고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외선살균법, 적외선살균법, 일광소독법, 방사선살균법 이렇게 네 가지 예문이 돼 있는데 답은 방사선살균법입니다. 방사선살균법은 지금 현재 그 인류가 개발한 소독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법입니다. 방사선 살균법보다 더 안전한 살균법이 사실상은 없어요. 현재 개발된 것 중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방사선 살균법을 방사능하고 헷갈려 해요. 그래가지고 그 해골이 그려진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크게 이제 그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처럼 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방사선 살균법보다 더 안전한 게 없다. 그 표지가 방사선 살균한 표지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새싹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새싹 비슷하게 생긴 녹색으로 문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사선 살균이 된 음식은 가장 안전한, 이게 잔류를 전혀 안 해요. 방사선 살균한 거는 다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잔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자외선 살균법은 이제 그 전자파 중에서 전자파가 이제 그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본다면 가시광선이 이제 이렇게 있죠.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할 때 이 보라색 바깥쪽, 이게 보라색 자자예요. 한자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전자파기는 하지만 눈에는 안 보이죠. 자외선은. 왜냐하면 가시광선의 보라색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가 살균작용을 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상 자외선이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쏘이지 않으면 살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컵을 살균을 한다고 하면서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이제 자외선 살균기가 있잖아요. 컵을 살균을 한다고 하면서 컵을 엎어 놓는다든지 그러면 전혀 살균이 안 돼요. 이제 그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빨간 쪽 바깥쪽 역시 가시광선 바깥쪽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게 적외선이에요. 근데 적외선은 살균 기능이 없어요. 적외선은 전자파 중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해로부터 우리가 이제 빛을 받잖아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달을 하면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게 하는 어떤 형상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거고, 자외선은 살균 쪽에, 적외선은 따뜻한 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광소독법이라고 하면 자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광소독법에 그 이제 수산이라는 게 있어요. OH라고. 이게 아주 강력한 살균 기능을 갖거든요. 이제 그렇게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세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광소독법 그러면은 자외선 살균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볼까요?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나요?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말이 이게 대단히 잘 쓴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왜 그러냐면 이 변화라는 거는 좋은 쪽의 변화도 있지만 나쁜 쪽의 변화도 있잖아요. 이걸 다 지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말이 대단히 선택이 잘 된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산패, 유지식품의 지방질 산화를 산패라고 하는데요. 예, 맞는 말이죠. 마이너스 요건으로 지금 얘기가 된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 산패는 부패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산패,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거, 막 예를 들어서 뭐 닭을 뭐 한 100마리 막 이렇게 튀기면 기름이 막말려서 그냥 새카매지잖아요. 이거는 기름이 부패된 게 아니고 산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위생적이지 않은 거일 뿐이지 썩은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산패는 산가가 높아져서 기름으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썩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라는 게 있네요. 예. 화학물질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분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상 틀린 말이죠. 예. 그러니까 틀린 말이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화학물질이 아니고 유기물, 그러니까 그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화합물이 분해된 게, 분해는 맞아요. 분해된 게 맞는데 이제 이거를 사람한테 유익하게 분해된 거를 우리가 발효라고 그래요. 유익하지 않게 분해된 것을 이제 여기 4번에 나오는 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패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부패, 단백질과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을 부패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이라는 말이에요. 단백질, 즉 우리가 얘기하는 고기죠, 고기. 이 고기가 썩은 거예요. 그걸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패 대신에 변패라는 말을 쓰거든요. 변패. 그 변패는 썩은 건 맞아요. 썩은 건 맞는데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이 썩은 거예요. 그걸 변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지질이 썩었을 때도 변패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변패는 탄수화물에 해당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변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질인데 마이너스 요건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한다. 해서 1번, 3번, 4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2번 발효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조림 식품의 통조림관, 관에서 유래될 수 있는 식중독 원인 물질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식중독 원인 물질은 주석이에요. 그 통조림 관에서 단지 이제 통조림 관이 이제 통조림 보면 이렇게 그 깡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끄트머리 이렇게 그 납땜 처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통 여기도 요 한쪽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납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요게 찌그러지거나 하면 납성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식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이 간의 기본은 이게 주석이에요.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석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식중독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사하고 구토하고 이런 식중독을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그거는 급성 식중독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만성 식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성 식중독은 통상 빠르면 3시간, 뭐 늦어도 한 이틀 사흘 이렇게 거의 안 가요. 뭐 늦어도 하루 이내에 이제 발병을 하거든요. 난리 나죠. 막 열도 나고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만성 식중독은 걸렸는지를 몰라요. 심할 경우는 몇십 년 지난 뒤에 알아요. 계속 누적돼 오다가 소량으로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몇십 년을 막 이렇게 누적되는 바람에 이제 발생을 하는, 그걸로 우리가 만성 식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카디오몸은 주로 화석연료 쪽에서 발생을 해요. 우리가 물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촉할 때 어디서 접촉하느냐, 이제 화석연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소할 때 그 분진으로 카디움이 나올 수 있어요. 페놀은 주로 이제 살충제 쪽에서 현재 페놀을 우리가 접촉할 수 있습니다. 수은은 애석하게도 화장품에도 이 수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형광등이라든지 건전지는 수은 건전지가 있죠. 이 건전지를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은 중독 원인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발아한 감자, 그러니까 싹이 난 감자를 얘기하네요. 또는 우리가 감자를 햇볕에 이렇게 내놓으면 껍질 부분이 파랗게, 우리 몽고 반점처럼 파랗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파란 부분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자 싹난 부분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자 싹난 부분은 충분히 도려내고, 또 햇볕을 쪼여가지고 파랗게 녹색으로 파랗게 변한 부분은 충분히 오려낸 다음에 먹어야 돼요. 내버리고 여기에 함유된 독성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솔라닌이에요. 솔라닌이 바로 이 감자 싹이나 이게 청색이 파랑색이 아니고 녹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녹색으로 변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감자가 이제 썩었을 수 있어요. 이제 장마철 같은 때 습도가 많은데 바깥에다 그냥 내놓으면 감자가 온팡 썩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썩었을 때는 셉신이라는 독성분이 나와요. 솔라닌 말고 셉신이라는 독성분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썩은 감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리신 역시 독성이에요. 이거는 혹시 아주까리라고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그 아주까리에서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게 리신이고요. 엔테로톡신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는 그 식중독 균이 있어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니까 동그랗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요. 근데 이 동그란 게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밀집돼 있어가지고 꼭 모양새가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해서 포도상 규균이고, 색깔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황색 포도상 규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전염 감염이 되기가 쉽고, 특히 화농, 우리가 고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화농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엔테로톡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끼고 조리한다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화농성 질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조리 업무를 쉬셔야 됩니다. 무스카리는 앞에서 봤었죠? 예.
광대버섯이라고 버섯에서 이제 발생하는 자연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을 통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네요. 피마자, 바로 앞에서 제가 아주까리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죠? 예, 그 리신이 여기에 독성으로 있죠. 표고버섯, 이거는 먹는 거잖아요. 예, 가장 좋은 버섯 중에 하나예요. 표고버섯이, 그죠? 미숙한 매실, 이 매실은 매실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뭐 살구라든지 뭐 복숭아라든지 이런 거 다 미숙한 것들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독성이 있어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시조개, 얘는 베네르핀이라는 독성분이 있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실까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네요. 있는 것.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판매하면 안 되죠. 판매 목적으로 진열을 해도 안 돼요. 판매한 건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옮기거나 또는 진열하거나 샘플로 나눠주거나 일체 안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장에 표시된 내용량에 비해서 중량이 부족한 식품이래요. 예, 이거는 취급할 수는 있어요. 취급할 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그 법적으로 이제 심각한 문제에서는 이제 그 뭐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는 이제 위해한 부분, 건강상 특히 건강상 위해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급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취급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의 신고를 해야 하는 어떤 일인가 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조한 식품이래요. 예,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거나 그래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예, 역시 판매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서 정의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옳은 정의를 물어봤네요. 옳은 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 안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급식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쉽게 냈어요. 이건 점수를 주자고 낸 거죠.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 이거 3번은 이게 답이네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라고 했으니까 또 영리를 목적, 이 나머지 세 개를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죠.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집단급식소가 아닙니다. 첫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돼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이제 집단급식소의 정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그러니까 이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돈 내고 와서 아무나 사 먹는 그게 아니고 먹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 특정 다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를 계속 이 집단급식소에서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 식당이라든지 뭐 회사에서 그 운영하는 그 구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집단급식소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쥐와 관계가 가장 적은 감염병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 문제도 이게 대단히 아주 현명하게 낸 문제예요. 관계가 적은 것을 물어본 거잖아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 쥐와 관련된 거는 쥐 자체와도 관련이 되지만 쥐에 벼룩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벼룩과 관련된 것도 이 쥐와 관련된 감염병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발진 티푸스는 이가 매개하는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패스트,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증은 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것 이외에 몇 가지 불러드릴게요. 석요증. 석요증이라고 하는 것은 쥐가 물은 거예요. 쥐한테 물린 거. 그 다음에 발진 티푸스 말고 발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쥐가 옮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중에서 살모넬라라는 식중독이 있어요. 살모넬라 식중독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뭐 고기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에서 옮기는 거거든요. 네, 선모충 이것도 돼지고기를 통해서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창 우리가 천연두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WHO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두창,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라는 게 있어요. 결핵, 이제 소를 통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사람도 걸리고 짐승도 걸리는 그 결핵도 쥐를 통해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식중독 중에서 장티푸스, 아까 살모넬라 얘기했었죠. 이렇게 장티푸스도 쥐를 통해서 옮길 수 있고요. 이질,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말고 세균성 이질도 쥐를 통해서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강사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놓쳤을 경우에는 그 방송 앞으로 당겨가지고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충분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반납해야 할 기간이 언제냐? 답은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이 지체 없이라는 말을 즉시라는 말로 지금 바꾸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라는 말이 혹시 나오면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지체 없이 하고 즉시하고. 원래 이제 조리사는 그 노동부에서 그 관할하는 시험에서 자격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또 받아야 돼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면허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강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시험은 원래 자격 시험이잖아요. 큐넷에서 그 접수하는 그 자격증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시군구청, 특별시도, 특별자치시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받은 면허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하고 면허증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5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류의 혈압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혈압육이 뭐예요? 혈압육이 이렇게 고기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뭐 그림이 좀 뭐 안 이쁘더라도 그냥 이해하십시오. 여기 이제 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측체, 이걸 측체라고 그래요. 측체. 이 측면으로 뭐 거의 중앙은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볼 때 뭐 한 중앙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 선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 선은 아니니까 그 선을 찾을 수는 없지만 눈으로 볼 때 이 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청색인데 이쪽은 하얀색이라든지 해서 이 중간에 이렇게 그 경계 부분에 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육이에요. 합쳐진 쪽이니까. 그쪽에 이제 이렇게 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혈압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참치라든지 정어리라든지 꽁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게 많이 특히 이제 보이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의 육질에 많다. 맞는 말이죠. 바이타민 B군의 함량이 높다. 예, 맞는 말이에요.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붉으스름해요. 그 조기처럼 하얗지 않고 참치 같은 거 보면 붉으스름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이 활발한 생선한테 함량이 낮은 게 아니고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고 정답이네요. 틀린 거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DHA라든지 이렇게 그 오메가3 기름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게 이 혈압육을 가지고 있는 생선들한테서 많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과일의 주된 향기 성분이면서 분자량이 커지면 향기도 강해지는 냄새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에스테르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알코올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유황 화합물, 휘발성 질소 화합물 다 이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죠. 휘발성이 없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향기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에스테르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젓갈의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농도가 묽으면 부패하기 쉽다. 맞죠? 농도가 묽으면 훨씬 부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새우젓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낮은 거잖아요.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패하기 쉬운 게 맞는 거죠.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을 60%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는데 너무 짜요. 물론 이게 새우젓의 소금 사용량은 아마 꼭 정답이 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그런데 통상 한 30% 정도를 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틀린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소화 효소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 맞는 말이에요. 이 자기소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고기류 중에서 생선류는 이제 포획을 해서 죽으면 일단 죽자마자 이제 뻣뻣해져요. 그거를 이제 경화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경화된 상태, 즉 경직 상태가 한 뭐 몇 시간이면 풀려요. 이 생선들은 조그맣기 때문에 크기가 조그마니까 금방 풀리죠. 경직 상태가. 그러면 경직 상태가 풀리면은 이제 자기소화 상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pH 값이 이제 올라가면서 육질이 연해져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젓갈이 숙성된다. 그리고 호염균, 그러니까 그 염분을 좋아하는 그런 균들이 있어요. 이런 균들이 작용하기 쉽다. 이런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금량을 충분히 뿌리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후염균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18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오탄당이 아닌 것은, 이거는 이제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시험 볼 때 말고는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포기하시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가르쳐는 드리겠습니다. 이 갈락토즈는 6탄당이에요. 갈락토즈는 6탄당인데 우리가 이제 유당이라고 하잖아요. 분유나 이런데, 우유나 이런데 있는 거, 그게 이제 이당류인데 그 이당류 중에 그 메인 역할을 하는 게 갈락토즈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육탄당,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탄수화물은 당으로 나중에 이제 다 분해되잖아요. 탄수화물은 무조건 당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섬유소를 빼고는.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니까. 가장 대표적인 육탄당이 갈락토즈예요. 글루코스. 글루코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당분, 포도당이 다 글루코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당을 구성하는 것이 갈락토즈라고 했고, 가장 다른 거, 단맛이 나는 거, 예를 들어서 꿀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 성분을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데 주 성분을 있는 게 프룩토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육탄당의 아주 대표 주자예요. 갈락토즈, 글루코스, 프룩토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육탄당의 주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시험 빼놓고는 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질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으로 가볼까요? 유지, 이게 유지가 이제 기름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오일,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름은 상온에서 액체로 돼 있어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이런 거는 다 기름이죠. 그런데 이제 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온에서 고체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패트, FAT죠. 패트라고 해서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유지에 속하는 건데, 가열을 하면 점차 점도가 증가하게 되네. 이 점도가 끈적끈적한 거죠. 처음에는 기름이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이게 열을 받으면 끈적끈적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건 이제 중합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산화 반응은 산패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썩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열 분해 반응은 열을 받아가지고 그 성분이 분할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가수분해는 물이 추가되면서 분해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합 반응에 의해서 점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중합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성분과 기름 성분, 이 분자들이 서로 달라붙는 바람에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참고로 축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축합. 중합은 서로 달라붙는 거고, 축합은 화학적으로 달라붙으면서 물이라든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축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도 역시 이제 워낙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 문제 가볼까요? 식물성 자연독을 물어봤네요. 자연독은 자연독인데 식물성 자연독이 아닌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무스카리는 버섯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성이죠. 테트로도톡신은 이건 복어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성이 아니죠. 동물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답이에요. 조리사 그 자격증을 가져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복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어도 조리사 중에서도 복어 조리사는 따로 둬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테트로도톡신 때문에. 아주 이게 강한 독이기 때문에. 솔라닌, 이거 감자에서 발견할 수 있죠. 식물성이죠. 고시폴은 목화, 목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목화씨로 기름을 짜는 걸 우리가 면실류라고 하는데요. 면실류에서도 고시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강하냐면 이게 옛날에는 이거를 마취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수술할 때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1번 문제 계속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 이게 액티비티 워럴이라는 뜻이에요.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요.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그러니까 식품 안에 물기가 있죠. 그 물기가 나타내는 수증기압하고 순수한물의 수증기압, 이걸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 분자에 식품의 수증기압이 있고 분모에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있는데 이 비를 말한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보다 높은 수증기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AW는 항상 1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작죠. 무조건 1보다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물이 1인데 식품의 수증기압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보다 무조건 작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있기 때문에 식품의 AW는 1보다 무조건 작은 거예요. 이게 2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AW 값이 작으면 미생물의 이용이 쉽지 않아요. AW 값이 작으면 미생물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어패류의 그 AW는 0.9 내지 0.9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패류는 물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높죠. 0.99니까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참고로 통상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것의 수분 활성도는 0.95 정도 돼요. 0.95보다 조금 높던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0.01 이게 무지하게 큰 거예요. 이 차이가. 네,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은 언젠가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2차에서든지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1차에 이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게 있으니까 곧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2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두, 콩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기름을 짜는 두부 만들고 이걸 우리가 대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구성하는 단백질의 주성분을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답이 글리시닌이에요. 글리아딘은 주로 이제 밀류 쪽에 있어요. 글루텔린은 곡류, 그러니까 밀뿐만이 아니고 뭐 쌀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글루텐 역시 마찬가지로 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식 그 조리기능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글루텐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글루텐이 예를 들어서 그 밀의 성분 중에서 약 한 뭐 12%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강력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10% 정도 된다. 10%. 그 밀 전체 양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중력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8%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박력분, 약하다라고 해서 박력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는 박력분을 주로 쓰는 거고요. 그 이태리에서 그 면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은 주로 강력분, 초강력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계속, 23번 문제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정장 효과가 있는 것을 물어보네요. 정장은 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 대장 할 때 이 장이죠. 장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유당입니다. 유당. 설탕은 반대죠. 우리가 요구르트를 그 우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당이 정장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 건빵, 비스켓트 이런 것들이 상온에서 비교적 장시간 저장해 두어도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네요.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분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부풀면서 부드러워지고 쫀득쫀득해지는 것을 호화라고 얘기해요. 그 호화된 것을 식히면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딱해지죠. 예, 근데 딱딱해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AW를 얘기했잖아요. 이 AW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원래는 이게 수분 활성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수분 함량이라는 말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는 이게 수분 활성도로 보시면 돼요. 예, 낮은 수분 활성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수분 활성도가 0.6 이하면은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분 활성도가 0.6 이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분 함량으로 표현을 하면 약 15% 15%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15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14% 이 정도가 안전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계속 가보실까요? 가열에 의해서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지 않는 것. 이거는 앞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휘발성이 없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휘발성이 없는 것. 그러니까 장어구이 아주 비린내 나잖아요. 비린내 비슷한 게. 스테이크도 고기 냄새 비슷한 게 나죠. 커피는 뭐 향이 많이 나죠. 예, 포도주. 그러니까 가열을 한다고 해서 나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 자체의 향은 있긴 하지만 가열 때문에 나는 것은 아니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보시겠습니다. 치즈 제조에 사용되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효소를 물어봤네요. 예, 요거는 레닌입니다. 레닌은 요게 지금 N이 2개짜리예요. 레닌이. 요거는 응유 효소라고 그래요. 애기들이 엄마 젖을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 N이 2개짜리고 N이 하나짜리가 또 있어요. 레닌이라고. 이 N이 하나짜리는 호르몬이에요. 그거는 그 신장 쪽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 나트륨이라든지 우리가 소듐이라고 그러죠. 네, 소듐이라든지 또는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프로테이즈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예요. 아밀레이스는 전분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고, 말테이즈 역시 마찬가지로 전분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밀레이스와 말테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밀레이스는 마구잡이로 소화를 시켜요. 말테이즈는 2당류의 메가당이라는 게 있어요. 말토즈하고 관련해서만 소화를 시켜요. 말토즈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어쨌든 2개 다 전분 소화 효소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7번 문제 보실까요? 달걀 흰자로 거품을 낼 때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가라는 문제네요. 이것의 답은 이제 등전점을 이제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등전점은 뭐냐면 물 속에 녹아 있는 이제 전하양, 그 이온의 양이 예를 들어서 H가 많이 녹아 있으면 이 물을 우리가 산성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산기 OH가 많이 녹아 있으면 이걸 우리가 알칼리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들이 이온이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의 전하량 값이 같을 때, 전하량의 값이 같을 때, 그러니까 전기적 성분의 값이 같을 때, 이 같을 때 나타내는 pH 값, 그러니까 산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산도를 우리가 등전점이라고 얘기해요. 이 등전점에서는 거품이 잘 나요. 거품이. 그래서 이제 그 등전점을 찾아서 거품을 이제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살짝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초를 추가한다는 얘기는 얘가 상대적으로 조금 산성에 가까울 때 등전점이 나온다는 얘기도 난데 등전점이. 2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제조 과정 중에 단백질의 변성에 의한 응고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요. 치즈는 당연히 우유가 액체인데 치즈는 고체잖아요. 당연히 응고된 거죠. 그죠? 두유의 액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간수라고 그러잖아요. 간수. 이 간수를 넣어가지고 두부가 고체가 된 거니까 당연히 응고 작용이 일어난 거죠. 달걀이 생달걀일 때는 액체잖아요. 삶으면 응고가
되잖아요. 단백질이. 딸기잼을 제조할 때 이 딸기잼은 단백질이 변성된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변성된 거예요. 탄수화물이.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펙틴이라는 게 있어요. 펙틴. 그 펙틴이라는 것이 굳어지면서 젤화된 거예요. 젤리처럼 젤화돼서 잼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9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화액의 상태가 같은 것으로 묶여진 것을 물어봤네요. 유화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과 물이 섞이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유화액이에요. 우리가 계면활성제라는 말을 하거든요.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이 있고 물 위에 우리가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물과 기름이 이렇게 띠를 형성을 하잖아요. 요게 물계, 위는 기름계, 이 계를 만나는 면에다 해서 계면이라고 그래요. 이 계면을 막 뒤섞는 거를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해요. 계면활성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누죠, 비누.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누처럼 기름과 물을 막 섞는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화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이 중심이 돼서 기름이 이렇게 섞이는 거를 우리가 수중 유적 평유화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름이 중심이 돼서 물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를 유중 수적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중 유적형이냐 유중 수적형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유는 수중 유적형이에요. 버터는 유중 수적형이에요. 마요네즈는 수중 유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이 다른 것이 버터가 지금 들어있죠. 버터가. 우리가 기름기가 많다라고 하면 버터 이런 유중 수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계속 보시겠습니다. 버터, 마가린, 이 기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중수적형인데 아이스크림은 수중유적형이니까 성질이 다른 게 섞여 있죠. 수프, 수중유적형이죠. 마가린, 유중수적형이고 마요네즈, 수중유적형이니까 얘가 지금 다른 것이 섞여 있죠. 우유, 물에 기름기가 섞여 있는 거고 마요네즈, 물에 기름기가 섞여 있는 거고 아이스크림, 물에 기름기가 섞여 있는 거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중 유적형으로만 모아져 있어요. 4번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30번을 가보실까요? 예, 훈연. 이 훈연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참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불 완전 연소를 시켜가지고 이제 연기를 내가지고 그 연기를 통해서 향도 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연기 속의 성분으로 인해서 살균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훈연이죠. 이게 이제 육류의 보존, 그러니까 살균을 하기 때문에 보존이 좋아지죠. 그리고 향 때문에 풍미가 좋아지죠. 여기에 관련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네요. 예, 페놀. 페놀은 우리가 다환 방향성 탄소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환 방향성 탄소족으로 페놀이 가장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성분과 탄소는 같은 말이에요. 예, 수은 탄소로 이루어진 거니까 유기산은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기산. 네.
에이시드 산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은 휘발성이고 그건 대표적인 것이 페놀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1번 아까 그 냄새 중에서 향기를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에스테르라고. 그거는 이제 향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향기뿐만이 아니고 뭐 그냥 조금 역한 냄새일 수도 있어요. 페놀하고 결합돼서 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기구의 재질 중에서 열 전도율이 커서 열을 전달하기 쉬운 것은 뭐냐 이걸 물어봤네요. 이게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볼 때 비철 금속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비철 금속. 그래서 답은 철은 아니지만 금속 성분인 알루미늄. 이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게 뭐죠? 백금이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은. 그리고 이제 조금 품위가 낮은 것 중에서 열 전도율이 거의 품위가 높은 금속에 가까운 게 구리가 있죠.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열 전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면은 이거는 열 전도를 전혀 안 해요. 왜냐? 이게 성면은 이게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소방관들이 입는 그 소방복 있잖아요. 이걸 성면으로 만들었어요. 왜? 열 전도를 전혀 안 하니까. 이제 도자기도 전도율이 좀 떨어지죠.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떨어져요. 유리는 주석으로 주소로 만드는 거라서 그 흙으로 만든 것보다는 열 전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금속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금속이 훨씬 전도율이 높죠. 계속해서 3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금치나물을 조리할 때 1인당 80g이 필요하대요. 1인당 80g이 필요한데 1,500명한테 주려고 한다네요. 그러니까 1,500명한테 곱하기 80g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0 곱하기 80 하면은 5, 8, 40, 8일은 12 해서 112만이 나오니까 12만 g이니까 120kg이 되겠죠? 예, 120kg을 이제 폐기율이 0.05래요. 그러니까 5%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준량 나누기 가식부율을 해주면 답이 돼요. 그러면은 가식부율인 0.95가 되는 거죠. 그죠? 120 나누기 0.95를 하면 약 126.3 정도 돼요. 126.3 정도 되니까 재료를 준비할 때는 절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127kg가 되겠네요. 127kg가 아마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 산식을 이렇게 가식부율을 나누지 않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폐기율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폐기율로. 근데 이럴 때에는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까다롭게 내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와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각각 다 숫자가 여기에 지문으로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량에다가 1 플러스 폐기율, 그러니까 1.05죠.
1.05를 곱해도 돼요. 그리고 0.95를 나눠도 되고. 그렇지만 0.95를 나누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답이 두 가지가 다 예문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수 나쁠 때는 그 두 가지 답이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05를 곱하지 말고 0.95를 나누는 거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3번 문제. 소금 절임을 할 때 저장성이 좋아지는 이유, 맞는 것을 지금 물어봤네요. 맞는 것은. 소금 절임하면 pH는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삼투압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투압 가지고. 삼투압 가지고 물어보는데 소금 절임을 한다는 배추를 지금 김장하기 위해서 배추를 절인다 그런 뜻이잖아요. 소금 절임을 하는 것은 고장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를 고장액에 넣을 때 배추 속에 있는 그 세포가 물을 소금물 쪽으로 내보내 가지고 이제 힘이 없는 부드러운 상태가 되는. 그러면서 거기에 만약에 이제 세균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원형질 막을 분리하게 해서 세균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고삼투압성, 즉 고장액에 배추를 넣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투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초기에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또 오래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그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이제 여유가 되면 그 실전 모의고사 2편 할 때 한번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번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식품을 고를 때 채소류의 감별법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거. 오이는 굵기가 고르고 만졌을 때 가시가 살아있고 무거운 느낌이 난다. 예, 맞는 말이에요. 당근은 굵기가 일정하고 통통하고 마디나 뿔이 없고 하는 것을 고른다. 예, 맞는 말이죠. 양배추는 가볍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죠. 예, 무거워야 되는 거죠. 당연히 신선하고 광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잎이 얇고 무게가 가벼운 건 문제가 있죠. 틀린 거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우엉은 껍질이 매끈하고 수염뿌리가 없는 것으로 굵기가 일정한 것이 좋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번 문제를 가보시겠습니다. 소금의 용도가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채소 절임 시 수분을 제거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빠져나오게 하기 위한 용도가 맞죠. 효소 작용을 억제해요. 왜냐하면 효소가 이게 단백질이거든요. 효소가. 그런데 뭐 100% 단백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99.9%가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백질이 아니고 꼭 그 미생물처럼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모라는 거 있잖아요. 술 만드는. 걔가 같은 효자 돌림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효모는 미생물이에요. 효소는 그냥 단백질 구성물이죠. 그런데 얘가 미생물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짜거나 pH가 너무 알칼리성이거나 산성이거나 또는 온도가 뭐 4, 50도를 넘어서거나 또는 막 10도 이하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5도, 0하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면 작동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금이 많으면 효소작용이 억제된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추가하면 뭐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어는 점이 0도가 아니고 0도 밑으로 떨어지고요. 끓는 점은 100도가 아니고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3번 맞는 말이에요. 빙점이 강하대요. 생선구이 시 석쇠 금속의 부착을 방지한대요. 틀린 말이죠. 생선구이를 할 때 석쇠에 생선 그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이걸 우리가 열응착이라고 그래요. 열응착. 열응착을 방지하려면 석쇠에 기름을 바르고요. 기름을 바르고 석쇠를 먼저 충분히 가열을 먼저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선을 이제 구우면 되는데 식초를 바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3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김장용 배추포기 김치가 46kg래요. 네, 배추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13kg에 13,260원이랍니다. 13kg에 폐기율이 8%이다. 그럼 이제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46kg를 13kg로 나눠야죠. 13kg에 13,260원이니까. 그럼 46 나누기 13을 하면 3.54 정도 나오네요. 3.53 막 이렇게 되네요. 3.53 뭐니까 3.54 이렇게 보고 3.54 곱하기 13,260원 이죠? 13kg에 13,260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46,940원 정도 나오네요. 46,940원. 여기다가 폐기율이 8%니까 0.92를 나누라고 그랬죠. 또는 곱하기 1.08을 해도 돼요. 곱하기 0.18. 근데 어차피 지금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0.92를 나누는 거로 배우세요. 그러면은 약 51,020원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37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과일이 성숙함에 따라 일어나는 성분 변화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과육이 사람이 먹는 거죠. 점차로 연해진다. 맞죠? 엽록소가 분해돼서 푸른색이 점차 옅어지죠. 사과가 파랗다가 빨갛게 변하잖아요. 바이타민 C와 카로틴 함량이 증가한다. 예, 맞는 말이죠. 타닌이 증가한다. 이 증가하면 난리 나죠. 예를 들어서 감이 떨잖아요. 또는 그 과일이 사과도 마찬가지로 그 파랄 때는 떨잖아요. 그런데 이제 숙성되면서 단맛이 난단 말이죠. 그거는 타닌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소다를 넣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이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우리가 소다는 중조라고도 해요. 특히 이런 그 조리기능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중탄산소듐 또는
탄산수소 소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소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상 나트륨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탄산 소듐 그러면 중탄산 나트륨하고 같은 말이에요. 탄산수소 소듐 그러면 탄산수도 나트륨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 이제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다하고 중조가 같은 말이다. 채소의 질감이 유지된대요. 아이고 아니죠. 질감은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답이 나왔네요. 색을 푸른색에 고정시켜요. 푸른색에 고정시킨다. 문제는 뭐냐면 바이타민 C가 파괴돼요. 섬유질을 연화시키면 당연히 부드러워지죠. 다 맞는 말이에요. 2, 3,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총원가는 제조원가에 무엇을 더한 것이냐라고 물어봤네요. 판매 관리비가 포함된 거예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직접원가라는 게 있어요. 직접원가. 이 직접원가는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를 합하면 직접 원가가 돼요. 이 직접 원가를 우리가 기초원가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 간접 제조비를 더하면 이 간접비를 더하면 그러면 제조 원가가 돼요. 제조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및 관리비,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더하면 이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돼요. 총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돼요.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직접 경비, 직접 노무비, 직접 재료비를 합치면 직접 원가, 기초 원가 같은 말이에요. 되고 거기에 간접 제조비를 더하면 제조 원가가 돼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비하고 관리비를 더하면 총원가가 돼요. 총원가에다가 이윤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 된다.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붉은 소금이라고도 하고 오이지를 담글 때나 김장 배추를 절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소금. 이거는 이제 일단 천일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제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일염을 물에 녹여요. 천일염을 물에 녹인 다음에 여과를 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러고선 다시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제제염이다 라고 하고요. 제제염은 이제 천일염보다 좀 깨끗해지면서 이제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줄어들죠. 정제염은 제제염하고 똑같이 천일염을 일단 물에 녹여요. 그러고선 이렇게 이런 통에다가 소금을 다 이렇게 녹였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이렇게 전기 자극을 해서 이온으로 이제 교류를 해서 소금을 이렇게 다닥다닥 이제 붙게 해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물이 그러니까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염화소듐만 즉 염화나트륨만 있는 거예요. 예, 꽃소금이라고 하면 이 꽃소금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꽃소금 그러면 천일염을 역시 마찬가지로 물에 녹여가지고 만드는데 이 제제염하고 꽃소금은 사실상 같은 의미예요.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이 제제염보다는 얘가 훨씬 더 곱고 크기가 작아요. 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일염을 만드는 분들은 이걸 꽃소금이라고 안 하고 처음에 천일염 만들 때 이제 그 맨 처음에 그 소금물 위에서 다른 어떤 밑에 지금은 이제 장판이나 이런 거를 쓰지만 천일염 만드는 때 옛날에는 이거를 논 바닥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지 않은 해서 아주 눈꽃처럼 이렇게 올라온 그런 소금. 색깔도 하얗고 그리고 단맛이 나요. 그런 소금을 꽃소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세요.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꽃소금 그러면은 제제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제염 중에서 아주 균일하게 그 입자가 조그맣고 예쁘게 만들어진 것을 꽃소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실까요? 식혜를 당화시켜 끓일 때 설탕과 함께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강해진다. 이것은 맛의 대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 그 다른 맛을 섞었을 때 주가 되는 맛의 강화 현상을 대비 현상이라고 해요. 미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PTC라는 페닐 티오카다마이드 쓴맛이 나요. 이 PTC를 여러 가지 그 비율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맛을 보게 해서 쓴맛을 어느 정도 선까지 느끼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쓴맛을 못 느낄 때 미맹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맹은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그 PTC만 못 느끼는 거예요. PTC가 이제 천연 아프리카인가에서 나는 그 나무 잎이에요. 그걸로 만든 것입니다. 소실 현상은 이제 이게 그 맛하고 관련돼서 직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변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맛을 본 뒤에 순간적으로 다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변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직영급식과 비교해서 위탁급식의 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어요. 첫째로 인건비가 증가하고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는 위탁급식의 단점이 아니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위탁급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거의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는 위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식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그 총무과에서 또는 인사과에서 관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일단은 답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나 단체의 권한이 축소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운영을 위탁업소에서 하니까. 급식 경영을 지나치게 영리화할 수 있죠. 원래 단체 급식소는
비영리 식당이잖아요. 그런데 영리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영양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위탁급식 회사는 영리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3번 유지류의 조리용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네요. 유지, 열 전달 매체로서 튀김을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강력한 열 전달 매체가 되죠. 밀가루 제품에 연화작용 하죠. 그 패츄리 그 빵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게 이제 밀가루하고 유지류를 중간중간에 캐로 이렇게 쌓는 거잖아요. 지방의 유화작용, 유지류의 조리를 할 때 지방을 유화시켜서 다른 것과 특히 이제 물과 이렇게 잘 섞이게 하는 기능을 조리해서 할 수 있죠. 이 조리를 하지 않으면 기름하고 물이 섞이지 않죠. 결합제로 응고를 하는 거는 유지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죠. 기름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결합제로서 사용될 확률이 높지 않죠. 바이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야맹증이죠. 우리가 그 레티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야맹증하고 관련된 영양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괴혈병은 바이타민 C가 부족할 때, 부루병은 바이타민 D가 부족할 때, 불임증은 바이타민 E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A죠. 여기 바이타민 K까지 이것이 지용성 바이타민이에요. 지용성 기름에 녹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타민 C하고 바이타민 B가 수용성이에요. 물에 녹는 바이타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5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의 원칙이 아닌 것을 물어봤네요. 진실성의 원칙이 당연히 맞는 거죠. 확실성의 원칙 역시 맞는 거죠. 발생 기준의 원칙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정상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뭐 맞게 해주려고 낸 문제네요. 발생 기준의 원칙은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비용은 발생 기준이에요. 비용은 왜냐하면은 내가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상 매입을 했다. 그래도 회계 처리를 해야 돼. 그런데 수익은 발생 기준이 아니고 원래 실현 기준이에요. 수익은 실현 기준. 왜 그러냐면 물론 회계 처리는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수익과 그 비용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보다 소극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전성을 회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라상의 찬품 가지수. 여기 수라상은 임금님상이죠. 요거는 12첩반상이에요. 여기 3첩이 지금 빠져 있는데 3, 5, 7, 9첩이 이게 양반집 찬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양식조리기능사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자세한 설명은 일단 약하는 거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4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영양소를 물어봤네요. 조절 영양소. 일단은 영양소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열량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열량 영양소. 열량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겁니다. 힘. 이 열량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열량 영양소예요. 그 열량을 내는 것도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성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구성 영양소. 이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단백질. 우리가 동물을 잡으면 고기가 나오잖아요. 고기가 단백질이죠. 예, 단백질하고 무기질. 예, 그리고 바이타민.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물이에요. 물 사실은. 예, 그래서 구성 영양소 하면 단백질, 무기질, 바이타민 이렇게 세 가지만 보통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제일 많은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조절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조절 영양소. 이 조절 영양소라는 게 있는데 이 조절 영양소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기질하고 바이타민인 거죠. 그러니까 무기질과 바이타민 위주의 조절 영양소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무기질과 바이타민 위주의 음식, 참 식품을 지금 찾으면 되죠. 예, 그럼 시금치, 예, 주로 무기질하고 바이타민 쪽에 미역도 마찬가지고 귤. 그러니까 과체류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체류. 그러니까 일단 답이 1번이 되겠죠. 쇠고기, 단백질, 달걀, 단백질, 두부, 단백질 다 열량이죠. 열량. 두부, 단백질, 감자, 전분, 쇠고기, 단백질 다 열량이죠. 쌀, 전분, 감자, 전분, 밀가루, 전분 다 열량이에요. (4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조미료 중 수란을 뜰 때 수란이 그 물에다가 딱 그 계란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 입히는 거죠. 특히 이제 난백 부분만 끓는 물에 넣고 달걀을 넣으면 난백의 응고를 돕고 작은 생선을 사용할 때 소량 추가하면 뼈가 부드러워지고 기름기 많은 재료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럽게 또 산뜻해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네요. 예, 이거는 아마 대부분 아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모르셔도 막말로 찍기가 쉬운 문제죠. 예, 식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원가 계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원가의 절감 방안을 모색한다. 맞는 말이죠.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원가를 알아야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죠. 경영 손실을 제품 가격에 많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이제 시험이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이걸 틀린 걸 해야죠.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맞는 말이죠. 사실상은 경영 손실을 그 제품 가격에 더 반영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원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경영에 그 공식화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네요. 예, 원가의 종류가 바르게 설명된 걸 물어봤어요.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맞아요. 문제는 일반 관리비가 들어갔네요. 일반 관리비가. 그러니까 틀렸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 이거 맞네요. 예, 이거 맞죠? 총원가는
제조 원가하고 지급이자가 아니고 지급이자는 좀 너무 세밀하게 나간 거예요. 판매비하고 관리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제조 원가하고 판매비, 관리비. 판매 가격은 총원가에다가 직접 원가가 아니라 직접 원가는 이미 총원가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윤이 들어가는 거죠. 51번 가보시겠습니다. 도구의 용도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을 지금 물어봤나요? 만돌린.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양식 조리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거 잘 몰라요. 과일이나 채소를 채 썰 때 쓰는 거나 맞는 말이죠. 그레이터. 과일이나 채소를 대량으로 절단하는데 이거는 채소 절단기 또는 슬라이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단 답이 틀린 거예요. 그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채소나 치즈를 갈 때 쓰는 거죠. 제스터는 오렌지나 레몬의 색깔 있는 부분을 길게 벗길 때 맞는 말이죠. 푸드밀은 완전히 익힌 감자 등을 분쇄할 때, 크러쉬 할 때 쓰는 맞는 말이죠. 5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든 샐러드의 기본형이래요. 샐러드를 한 가지 이상 드레싱과 함께 제공하는 것. 그거는 그린 샐러드입니다. 컴파운드 샐러드는 이제 주로 그 뷔페 쪽에서 샐러드를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웜 샐러드는 따뜻한 샐러드라는 뜻이잖아요. 소재가 따뜻한. 심플 샐러드는 역시 그 소재가 간단히 구성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샐러드가 뭐 한 가지라는 법이 없어요. 2, 3, 4번은. 53번 보시겠습니다. 가열에 의해서 캐러멀화 원리를 적용하는 국물조리법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브라운 스톡이죠. 왜냐면 벌써 캐러멜화 하면은 색깔이 갈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운 스톡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갈색을 뭐로 내느냐, 갈색을. 이 캐러멜화는 전분을 그 갈색으로 만드는 걸 캐러멜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브라운 스톡을 만들 때 메인이 전분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화이트 스톡은 이제 뼈를 우러낸 국물에 이렇게 캐러멜화된 것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피시 스톡은 생선, 크루브용은 채소, 와인하고 채소를 넣고 만든 거니까 이건 아마 잘 아시지 않나 싶네요. 54번.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용어예요. 근데 어쨌든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이는 조리법을 지금 물어봤어요.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이는 법. 이거는 일단 답은 스튜잉이 되겠습니다. 포칭은 이것도 은근한 불에 끓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오래 끓이는 건 아니에요. 약불에 고기류를 익히는 거를 포칭이라고 해요. 보통 한 30분 요 정도 익히는 거로 아마 배우실 거예요. 블렌칭은 단시간에 데치는 거예요. 시머링은 요게 이제 은근히 끓이는 거죠. 요게 요 스튜잉하고 비슷하죠. 시머링은 이제 은근히 끓이는. 보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펄펄 끓이는 거예요. 보일링.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빵을 냉장 보관할 때 딱딱해지는 현상. 이거는 전분의 노화예요. 이 빵은 전분이잖아요. 전분에다가 물과 가열을 하면 호화가 된다겠죠. 이거를 상온 또는 냉장 보관을 하면 딱딱해지죠. 이건 노화.
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의 산화는 산패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한다든지 튀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산화되는 거죠. 단백질의 재료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족발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젤라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분의 호화는 이 노화의 반대죠. 물과 가열을 한 것을 호화라고 그래요. 호정화라는 게 있어요. 호정화. 그거는 물을 넣지 않고 가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숫가루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화와 호정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프의 맛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히 스톡이에요. 스톡이 이제 압도적으로 스프의 맛을 좌우한다. 향신료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수분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톡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도 버터하고 밀가루의 비율 이 부분은 이제 잘 작용을 해야 되죠. 아까 뭐였었죠? 그 브라운 스톡 만들 때 이때에도 이제 이 루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쓰실 필요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7번에 육류를 연화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를 물어봤네요. 예, 파운더입니다. 이제 슬라이서는 얇게 저미는 것을 얘기하는 걸 뭐 이미 아실 거고요. 믹서는 이제 그라인딩 하는 거죠. 가는 거. 필러는 껍데기를 벗기는 용도로 쓰는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샌드위치용 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히 케이크죠. 케이크는 샌드위치용으로 쓸 수 없죠. 또르띠아는 이게 아마 남미 쪽이죠. 이제 그 내용물을 넣고선 그 피자처럼 생긴 판으로 이렇게 이제 덮어서 우리 그 볶음이 만들듯이 해서 쓰는 거니까 당연히 샌드위치용으로 쓸 수 있죠. 바게트가 좀 긴데 반해서 콘브레드는 좀 짧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빵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만 어쨌든 바게트나 콘브레드는 다 샌드위치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샐러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분류하는 용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냐? 베이스. 당연히 샐러드의 기본이 베이스잖아요. 이 베이스는 이제 채소류들이 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바디는 장식용이죠. 예, 이제 목기나 유리류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드레싱은 이제 소스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지터블은 이제 샐러드의 기본 구성 요소에서는 빠지죠. 이제 가니시라고 해서 장식을 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은 그 상에 올라가는 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 가니시 같은 것도 다 먹어도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건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조리기기의 사용처로 잘못 연결된 것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식 조리기능사가 아니면 이거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살라만더는 생선이나 스테이크 구이를 할 때 쓰는 거다. 맞는 말이죠. 블렌더, 두유 제조할 때 맞는 말이죠. 압력솥, 뼈 스톡을 제조할 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말이네요. 예, 전자레인지, 육류를 해동할 때 원래 육류 해동은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해동을 하는 것이 차선책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뼈 스톡 제조할 때는 이제 그 뼈를
볶기 위해서 이제 후라이팬하고 이제 냄비가 이제 사용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60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실전 모의고사 2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제 그 책자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elgift knou.ac.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합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